그 검은 카드키를 손에 쥔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훨씬 이전부터 내가 나의 이름과 얼굴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비극은 예고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내의 성공이 나의 자부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성공은 나를 옥죄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펜트하우스의 눈부신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저 나의 고독과 소외감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었다. 모든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소음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텅 빈 거실의 소파에 홀로 앉아있던 내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든 그 소리. 띵! 거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인 아내. 정세진의 스마트폰에서 울린 짧은 알림음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이 집의 인위적인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어깨를 흠칫 떨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재빠르게 나를 훑고 지나갔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내 반응을 살피는 그 눈빛. 그건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명백한 불안의 증거였다. 누구야? 아, 회사 일.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털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녀라면 곧장 달려가 확인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뱀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돌멩이였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그녀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그녀의 무관심으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IT 기업 테크노바의 유능한 개발자 김상민이 아니었다. 나는 패션 브랜드 스타일의 대표 정세진의 남편. 아니, 그저 이 집에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자꾸 귀찮게 묻지 마. 피곤하게. 그녀의 말은 날이 갈수록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나는 점점 입을 닫았다. 이 펜트하우스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한때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나를 제 남편이에요. 지금은 제 사업을 위해 잠시 쉬고 있죠. 라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소개는 이 사람은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애매한 말로 바뀌었고 급기야 손짓으로 나를 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 모멸감을 삼키고 또 삼켰다. 세탁, 청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녀가 벗어던진 옷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의 세상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그녀가 현관에 벗어 던진 명품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손에 잡혔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다. 호텔 영수증에서 흔히 쓰는 빳빳하고 질 좋은 종이의 감촉. 무심코 펴본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VIP 스위트룸 2인 early.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날짜는 불과 지난주였다. 그녀가 지방으로 중요한 출장을 간다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 우리는 결혼기념일에 바로 저 호텔, 저 스위트룸에 묵었었다. 그때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여기서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출장이었을 거야. 중요한 바이어를 접대했을 수도 있잖아.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저 비참한 자기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잦은 외박, 내가 잠든 후에야 살금살금 들어오는 발소리,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나를 피하는 시선까지. 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 차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거대한 드레스룸. 수백 벌의 옷과 가방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된 그곳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명품 구두 상자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 화려한 드레스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래되고 낯선 물건이었다. 짙은 갈색에 손때 묻은 그 상자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 같았. 단단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희미하게 쌓인 먼지는 그것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저런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저것은 무엇일까? 그녀가 나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일까? 아니면 현재의 비밀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형 김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형, 나야. 상민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요즘 좀 나는 차마 아내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VY 대표는 잘 있고 스타일은 여전히 잘 나가나 보더라. TV에도 나오던데. 형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형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 회사 뭐 별일은 없고 너한테 잘해줘? 그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미세한 틈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형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예민함일까? 의심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어쩌면 나만 빼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 나는 다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손에 잡힌 것은 그녀가 성공하기 전 우리가 아직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절에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지금의 그녀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달코해진 가방. 그 가방의 안쪽 주머니. 뜯어진 실밥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을 때였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열쇠였다. 오래된 서랍장에서나 볼 법한 복잡하고 고풍스러운 무늬가 새겨진 노쇠 열쇠. 우리 집 어디에도 맞는 자물쇠가 없는 완전히 낯선 물건이었다. 내 시선은 저절로 드레스룸 구석. 먼지 쌓인 나무 상자로 향했다. 상상의 나래가 아니었다. 열쇠의 낡고 복잡한 무늬는 그 상자의 자물쇠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운명처럼 혹은 저주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일까?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껏 내가 지키려 했던 위태로운 평화마저 모두 깨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거짓과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쥔 채 판도라의 상자가 있는 옷장으로 향했다. 낡은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가 드레스룸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건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 내 지난 몇 년의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고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와 희미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피어올랐. 그 안에는 예상했던 연애 편지나 추억의 물건 따위는 없었다. 그런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면 그만이었을 테니.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와 두툼한 가죽 커버의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그 다이어리는 내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이어리를 먼저 집어들었다. 안에의 익숙한 필체가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나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찬 저주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오늘도 김상민은 내 발치에 있는 강아지처럼 굴었다. 가끔은 그가 숨쉬는 공기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유일한 쓸모는 내가 마음껏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지키는 것뿐. No. 우진혁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그는 나를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본다. 집에 있는 그 남자처럼 나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나는 그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No.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 혹은 안전장치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지긋지긋한 과거도 이 무능한 남자도 전부 정리할 수 있어. 우진혁 씨와 함께라면 가능해. 그 그림자가 다시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나는 누구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피닉스는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나의 방패이자 성벽이다. 나 피닉스 프로젝트, 우진혁, 그리고 그녀를 쫓는다는 그림자는 또 무엇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아내가 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벽지에는 내 땀과 시간이 스며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니 무너뜨려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나는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함께 들어있던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힌 숫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그녀가 사업을 시작한 날. 그녀는 내가 이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모양이다. 잠금 화면이 풀리자마자 수많은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발신인은 단 한 명, J, W, and for you.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그 이름, 우진혁일 것이다. 메시지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나를 집사, 그림자 따위의 경멸적인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다. J, W. 집사는 오늘 저녁으로 뭘 차려줬어? 혹시 오늘도 미역국? 세진, 말도 마. 자기는 내가 미역국 좋아하는 줄 알아. 가끔 보면 바보 같아서 불쌍하다니까. 당신이 선물해준 목걸이 보면서 겨우 참았네. J, W. 불쌍해할 것 없어. 그게 그 남자의 역할이잖아. 당신이 날개를 펼 수 있게 땅에 묶어두는 닷역할. 다음 주 푸켓 여행 때 하고 와. 내가 사준 비키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푸켓 여행? 그녀는 다음 주에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했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화가 단순한 애정 행각을 넘어선다는 점이었다. 세진,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부 정보 빼냈어. 주주총회 전에 주가 조작만 성공하면 돼. 필요한 자금은 법인카드로 처리했어. 사무용품으로. J, W. 역시 당신이야. 일 처리 확실하네.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세상이야. 그 그림자 따위는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건 범죄였다. 명백한 비즈니스 범죄. 횡령과 주가 조작. 아내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목격자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덮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가?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순간 형이 소개해줬던 흥신소가 떠올랐다. 아니, 형은 조사업체라고 정정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다이어리와 스마트폰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며칠 후, 나는 형이 알려준 주소의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오정훈 기획. 간판은 탐정사무소나 흥신소가 아닌 애매한 이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고 벽에 걸린 지도에는 붉은 핀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다. 창가에 기대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오정훈.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거칠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김진호 씨 동생 되십니까? 그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이어리와 스마트폰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어우. 오정훈은 말없이 다이어리를 펼쳐 몇 장을 넘겨보더니 이내 스마트폰을 들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매일같이 이런 더러운 비밀들을 마주하는 사람처럼.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J, W, N, W. 우진혁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억누르던 분노와 증오. 그리고 기묘한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는 척하며 잠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펜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지는 것을.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우진혁이라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군.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오래된 빚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군. 김상민 씨, 당신은 아주 좋은 명분을 가져왔어. 이 일 내가 맡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니까 보수는 성공 후에 받도록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정보 외에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아우. 그의 제안은 이상했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는 단순한 탐정이 아니었다. 그 역시 우진혁에게 복수를 꿈꾸는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오정훈입니다. 1차 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확인했다. 첨부 파일 안에는 아내와 우진혁이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미래만 즐긴 것이 아닙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VIP 라운지에서 제3의 인물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판입니다. 김상민 씨, 우진혁은 아내를 이용하고 있고 아내는 당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지하 주차장에는 그들이 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유령 회사의 서류가 오고 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 아내의 외도는 이 거대한 판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정훈의 마지막 메시지는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당신 아내의 외도는 이 거대한 판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게임. 그는 이 모든 것을 게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도박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오정훈이 보내준 사진들을 프린트했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정세진과 우진혁. 라운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든 순간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 나는 이제 분노해야 했. 행동해야 했다. 나는 그날 저녁 결전의 날을 준비했.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한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나는 프린트한 사진들을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마치 카드를 펼치듯 하나하나 내려놓았. 이것은 단순한 증거 제시가 아니었다. 나약했던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의식이었. 마침내 현관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세진이 들어섰.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피곤하게.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로 향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지배한 것은 이내 차가운 계산과 경멸이었다. 그녀는 내가 무너져 내려 울며불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은 메말라 있었고 차갑게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고작 이런 쓰레기 모아서 뭐 어쩌자고? 탐정이라도 썼어? 돈 아깝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예의? 그녀는 깔깔 웃기까지 했다. 그 웃음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 같은 무능력자한테 내가 왜?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끝날 일을. 감히 나한테 이기기라도 할 것 같아? 기억나? 당신. 내 첫 투자 실패했을 때 밤새 울면서 위로해줬지. 그때부터 알아봤어. 당신은 전사, 진씨가 아니라 그냥 위로가 직업인 남자야. 전장에는 쓸모없지. 당신, 사회에서 잊힌 지 오래잖아.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이깟 사진 몇 장으로 내 커리어의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경멸이 오히려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과 사랑의 감정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렸.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 내 침묵이 그녀에게는 패배 선언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 그 길로 나는 오정훈이 소개해준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법무법인 정의. 그 이름이 마치 나를 위한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최유진 변호사. 오정훈이 뱀의 혓바닥을 가진 여자라고 칭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오정훈의 곳과는 정반대였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공간. 벽에는 그녀가 승소한 사건들의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싼 원두 커피 향이 감돌았. 그녀 자신처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최유진 변호사는 나를 위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내가 내민 증거들을 훑어볼 뿐이었. 사진들, 세진의 다이어리,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나는 오정훈이 건네준 검은색의 작은 USB를 그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정훈 씨가 이것이 최후의 무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침묵 속에서 타자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이중 암호화의 더미 파일까지. 우진혁. 머리는 좀 썼네. 하지만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가 움직임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상민 씨. 그녀가 나를 불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당신 아내의 분류는 이 거대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복잡한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 USB 안에는 우진혁과 당신 아내가 공모한 주가 조작과 횡령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소액 주주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 저들의 욕망을 위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배신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하고 있었다. 복수요? 최 변호사가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저 기사 보여요? 3년 전 똑같이 당했던 작은 부품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셨죠. 우리가 이겼고 그분은 지금 재기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김상민 씨, 당신 손에 달린 게 그냥 시시한 복수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기회. 그녀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다. 내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풀기 위해. 하지만 이제 판이 달라졌다. 나의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큰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내 분노는 이제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부정한 세력을 향한 의로운 칼날이 되어야 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다음 주 우진혁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 열립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겁니다. Second by.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우진혁의 제국. 그 심장부에서 모든 걸 터뜨리는 겁니다. 완벽한 무대죠. 김상민 씨, 그 무대에 오를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검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칼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최후의 무기였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USB를 꽉 쥐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겠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내게 내리는 출사표와도 같았다. 파티가 열리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고자 하는 한 인간의 마지막 의지였다. 최 변호사는 나에게 최고급 맞춤 정장을 보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갑옷은 필수죠. 기죽지 마세요. 김상민 씨, 당신은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 옷은 단순한 정장이 아니라 나의 갑옷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주방을 서성이던 남자는 없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옷 아래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 세계가 이제는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감염무도회장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와 형, 그리고 최유진 변호사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나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내가 곧 이 화려한 파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시선은 한때 아내의 성공을 비웃으며 내게 굴욕을 줬던 은행장,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교계의 명사들을 차례로 훑었다. 잠시 후 당신들의 그 오만한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나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연회장 중앙무대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오진혁과 내 아내 정세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파워 커플처럼 보였다. 오진혁의 손은 자랑스럽게 세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세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다. 내가 알던,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성공이라는 독을 마신 채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린 낯선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마침내 우진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덕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직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적인 가정이 성공의 기반이라는 신념 아래 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정직? 상생? 안정적인 가정?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있는 음향 기술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정훈이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오진혁이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였다. 화려한 기업 로고가 지지직거리며 사라지고 화면은 암전되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둡고 비밀스러운 사무실의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내 손에 들린 USB가 마침내 그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영상 속에서 우진혁과 정세진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 속 우진혁, 피닉스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개미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정보만 믿을 테니 멍청한 것들. No. 영상 속 정세진, 웃으며 내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는 생활비에 만족하며 집이나 지키는 개처럼 그 남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당신과 함께할 수 있으니 그건 고맙네. 정말 쓸모있는 바보야. No.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 음악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사라졌.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무대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린 우진혁과 정세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특히 세진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스크린 아래 서 있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꺼. 당장 끄라고. 정세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시작된 혼란 속에 묻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진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보안팀, 당장 저 영상 꺼. 그리고 저 자식 끌어내.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나에게 달려들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각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몸에 거친 손길이 닿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형 김진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내 앞을 가로막았다. 평생 온화하고 부드럽기만 했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우뚝 멈춰섰. 그들을 이끌던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비켜주시죠. 형은 그를 노려보며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That.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형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팀장의 가슴에 던지듯 건네스. 내가 누군지 보고. 그래도 덤빌 용기가 있으면 덤벼. 팀장의 눈이 명함을 확인하고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형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늘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지켜보기만 하던 형이 아니었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혼돈의 중심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미스터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형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의 혼돈 속에서 형의 넓은 등을 마주한 지 6개월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오진혁과 정세진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전말이 담긴 USB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진혁은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의 화려했던 신화는 끝이 났다. 정세진의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륜과 범죄에 연루된 대표의 이미지는 치명적이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는 결국 파산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법원의 조정실에서였다. 화려한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6개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오만함이 사라진 그 얼굴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최유진 변호사가 내민 이혼 합의서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 분할 외에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었던 거액의 위자료를 포기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돈으로 내 상처받은 자존감을 보상받고 싶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내가 직접 끓인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다. 나는 더 이상 테크노바 같은 거대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내 코드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강변의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형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 상민아. 잘 지내냐? 그날 파티에서 왜 그랬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오래전 나에게는 너처럼 아끼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 친구가 정세진에게 똑같이 당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헌신작처럼 버려졌지. 그 친구가 무너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런데 내게서 오진혁이라는 이름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너를 같은 길을 걷게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하다.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형의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의 조각이 맞춰졌다. 형의 그날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 나 고마워. 형, you know.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정세진이라는 세 글자를 찾아냈다.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이름. 나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을 눌렀다.
내 인생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내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이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위로 비친 햇살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순간 끝나는 짧은 쾌감일 뿐이지만 자존감의 회복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침묵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복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